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환율이 1420원까지 하락하면서 환율이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셨거든요.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환율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빠른 시일 내에 오를 확률이 높아요. 오늘 환율이 왜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달러를 계속 매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벤트로 인해서 환율이 142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관세는 상대 국가의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 국가는 보복 관세를 하거나 자국의 환율을 상승시켜서 화폐 가치를 낮춤으로써 다른 국가보다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에 중국이 위안화를 30% 절하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죠. 이 내용이 핵심인데,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요, 관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원화를 절하시키겠죠. 그게 바로 환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금리 인하가 있겠죠. 이번에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화가 강세를 보여서 환율이 하락했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락을 하면서 환율이 하락을 했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미국의 신뢰가 잃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고마운 사건입니다. 다른 국가의 관세를 부과해서 상대국의 제품 가격을 인상시켰잖아요. 반면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가격 경쟁력도 생겨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미국한테 호재일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지금 미국이 관세 부과할게 라고 하면서 다들 뭐 미국이 손실 보고 망한다고 하는데 관세 유예하고 뭐 협상할 거 다 하는데 주변국도 아무 말 못하고 있죠. 네.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미국의 무역 적자 때문이잖아요.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일본의 엔화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엔화를 절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화폐 가치를 올려서 그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는 거예요. 2018년에 무역 전쟁 때도 트럼프가 중국 위안화가 너무 약해. 그래서 위안화를 절상시키자라고 했는데 중국이 싫다고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너 환율 조작국이야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버렸죠. 하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환율을 건드리는 게 힘드니까 이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출 주된 국가죠. 그래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22년에 러우 전쟁으로 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도 상승하면서 수출액도 증가했지만은 그 높은 원유하고 천연가스로 인해서 수입액도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환율은 상승을 했지만요, 유가가 1배럴당 60달러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면 지금은 환율을 좀 상승시켜서 수입액은 좀 손실을 적게 보고 수출액을 증가시켜서 무역 흑자를 낼 수가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로부터의 피해, 그리고 달러의 강세, 중국의 추후 대응책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환율을 더 약세로 만드는 게 현재 시장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이 안 팔리게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서 환율을 상승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만드는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국내적으로도 금리 인하가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보면은 10년 전에 약 1000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920조 원 정도로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자산 가격이 한 2배가량 올랐어야 되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하잖아요. 이자 비용이 2배가량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은 좀 부담될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겠죠.
GDP 대비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를 보면은 가계부채는 2021년을 고점으로 하락을 했고요. 기업부채는 2023년을 고점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 말은 GDP 증가 속도보다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11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단순하게 기업부채하고 가계부채를 합쳐서 이야기하면 한 200% 되죠. GDP보다 200%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25년 2월 전망한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구조조정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됐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통해서 또 유동성 공급하는 거죠.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뭐 경기, 건설, 부동산 이런 것도 상승시키겠죠.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한 2% 정도로 목표 물가 상승률 정도예요. 금리 인하해서 물가 상승률 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건설 투자를 보면은 부동산이 위축되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할 수가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살리면서 세수 확보하고 아마 그런 식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외적으로는 관세하고 달러의 약세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통해서 대한민국 원화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때부터 우리나라 화폐 가치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달러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무역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출이 너무 많아서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해야 경제가 좀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6월 대선 다음으로 다음 정부 눈치가 좀 보이겠지만요.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달러를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